안녕하세요. 오늘은 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살기 때문인지 언제부터인가 이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완을 제때제때 하지 않으면은 생산적인 그 활동을 하기 어렵다든가 또는 활기차게 살 수 없다든가, 즉 예를 들면 고무줄도 적당히 이렇게 당겼다가 다시 이게 놔줘야 제자리로 갔다 다시 당길 때 또 당겨지고 하는데, 너무 쭉 당기면은 내중에는 놔도 탄력을 잃고 제자리에 못 가듯이 우리는 주기적으로 그 이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저도 그러한 말에 상당 부분 동조하고 또 이 긴장과 리듬의 어떤 그 교차를 상당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긴장을 늦췄다가는 우리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위험성을 보곤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왜 이런 그 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은 많은 어떤 난감한 사태에 봉착하고 하는데, 그게 발달은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부터 이게 큰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그게 번지고 하는 거를, 이 긴장을 하면은 그걸 얼른 수습을 할 수 있는데, 그 때를 놓쳐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커져갖고 마치 사소한 데서부터 물이 새다가 내중에 큰 뚝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큰 그 난감한 사태를 초래하는 거를 보곤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단속하고 멀리 내다보고 조치하고 또 이게 방심하지 않는 게 참으로 우리가 한평생을 무난하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이구나, 이렇게 느껴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부인이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많은 여자들이 남자를 큰아이 취급한다고, 이제 남자들이 어리숙하기 때문에 큰아이 돌보듯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자들이 남자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도 남자는 좀 애 같고 어리숙한 줄 알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좀 상세히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종갓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대요. 이제 종갓집에. 근데 이제 그 자기 남편이 몇 대 종손이래요. 근데 이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되도록 임신이 되지를 않아서 아주 애를 달궜대요. 어른들은 언제 애가 들어서느냐, 언제 애를 낳느냐 자꾸 재촉을 하고, 그래서 무수히 애를 썼는데 이게 검사를 이제 숱하게 받아봤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기 문제들이에요. 여자의 자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 종부로서 살기가 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 나는 이 자리가 부담스러우니까 더 늦기 전에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맞이해서 이 손을 이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자가, 에이, 무슨 소리냐, 어른들의 기대가 정 그러면은 양자를 드리자 그러더래요. 그래도 이 여자는 양자를 드려가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살기가 참 싫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이 남편에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도 이 여자의 뜻이 이제 강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해야 두 다리 뻗고 잘 정도로 편하다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보통 이 똑똑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에 뭐 숨죽이고 살 거 없다. 응? 서로 좋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자가 주장을 해서 이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남자가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자료를 준다고 넉넉하게 주기는 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위자료 받은 돈으로 겨우 자기 의지처 이제 하나를 꾸려서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 일 저 일 하면서 사니까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워낙 깔끔하고 응? 이게 단정하니까 옆에서 그 남자를 소개하는 그런 제안이 꽤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도 이제 혼자 살 자기가 뭐 딱히 응? 큰 응? 전문직이거나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니까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제추로다가 가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제추로 갈 바에는 애 없는 남자에게 가느니 애가 있는 남자한테 가서 자기가 젊었을 때 성실껏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은 나중에 늙음하게 그 애들이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이면 애 있는 집에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소개받은 남자가 애가 셋이나 있는 이 호랩이었대요. 그 부인이 이제 병사를 하자 이 남자는 이 어린 애들 셋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부인을 맞이하려고 하는 차에 이 여자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서너 번 만나봤더니 남자가 뭐 반듯하고 괜찮더래요. 수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자는 그래 내가 이왕 시집 가는 거 애들에게 봉사할 겸 저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겠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자는 각오를 했는데 남자가 몇 번 더 만나더니 이 여자에게 하는 얘기가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의 호감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거를 확인했는데 굳이 결혼을 서두를 게 뭐 있냐. 응? 좋은 곳, 좋은 맛집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결혼식 올리는 거는 한 5, 6년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귀를 의심했대요. 아니, 나는 이 남자가 제법 반듯하다고 여겼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해서 이게 이제 뜨악해 했더니 그 남자가 오해는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좀 돈 좀 가지고 있다 그러더래요. 꽤 부동산이 많았던 남자인가 봐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애들이 어리니까 뭐 아무런 군말이 없지만 나중에 20, 30년 뒤에 애들이 크고 나면은 이 돈에 욕심이 생겨서 괜히 그 당신에게 그 억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뭐 돈 보고 왔니 어쩌느니.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애들을 키웠어도 뒤늦게 이 정말 심사가 뒤틀릴 수 있다. 또 그렇기도 하고 우리 누님들이 몇 있는 누님들도 당신이 지금 나에게 오면은 돈 보고 왔느니 이 집에 와서 호강이나 하느니 이런 객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이게 산란해질 수 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시집 오기 전에 당신 앞으로 재산을 좀 불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다 이러더래요. 지금도 당신 앞으로 내가 재산을 뚝 띄워줄 수는 있지만 당신 친정 식구들이 당신에게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 비밀이 오래 유지 안 된다. 그래서 당신 앞으로 이 돈을 불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도 참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 30년 뒤를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남자에게 이제 놀라고 아무 소리 못했대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남자는 여자가 자기 거처를
빼서 이제 월세로 살면서 그 돈을 어디에 투자를 했더니 그게 대박이 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그 틈새에 남자가 거기에 돈을 보태고 그러면 여자가 그거를 다시 팔고 또 어디 투자를 했는데 그게 따따블로 또 대박이 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몇 차례 이렇게 하면서 돈이 점점 불어나니까 주변에서도 당신 손은 무슨 마술 손이냐 마이더스 손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한 2, 30억 가량의 돈이 이렇게 이제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한 6, 7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도 특히 그 시누이들도 그 손이 시누이들도 아, 이 여자는 자기가 충분히 살 만큼 자기 돈이 있는데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쓸쓸하니까 이 집에 시집 온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얘기하기를 아유 남자가 다 애기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이 눈 밝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쑥스러운 듯이 웃더라고요. 이제 우리 말에 뭐 자기 배우자를 그 칭찬하면 뭐 팔불출에 뭐 속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말을 의식해서인지 자기가 자기 남편을 대단하게 표현하는 게 좀 쑥스러웠는지 좀 그렇게 웃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이야기에 크게 감명을 받고 그렇지 삶이 다 괴롭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눈이 좀 밝고 또 조심하고 긴장하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큰 고충은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방심하지 않고 이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떻게 조심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두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 달라져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그 해답이 다양하게 나오는가 하는 거에 의문을 가졌는데 이거를 어떤 목표치를 단일 목표치가 아니라 목표치가 상당히 스펙트럼으로 벌어지듯이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갖느냐 중간 목표를 갖느냐 하위 목표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불교에서의 목표는 최상의 목표를 추구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우리가 조심하고 방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어떻게 거기에서는 설명을 하느냐면 우리는 이제 육근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이 피부 또 의식 이런 그 육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대상, 즉 그걸 육처라고 하더라고요. 대상을 만나면은 즉 이제 눈일 경우 어떤 것을 보잖아요. 그 대상을 보면은 거기에서 좋으면은 집착하는 감정이 생겨나고 싫으면은 멀리하는 싫은 감정이 생겨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식대로 이제 왜곡하는 이 어리석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육군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 탐진치, 이 삼독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행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육군이 대상을 만날 때 나타나는 좋아하는 감정이나 싫어하는 감정이나 그 덤덤해하는 감정 같은 것들을 물끄러미 이 깨어 있어서 바라볼 때 거기에 휘말려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휘말려 들지 않아야 각각 형성된 형성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걸 이제 삼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속성이 어떤 거냐면은 항상성이 없이 늘 변화무쌍하다. 또 그 변화하는 과정이 고달프다. 또
그 속에는 어떤 영혼 불멸의 실체가 없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인식이 되면서 어디에도 말려들지 않는다. 이렇게 그 불가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수행자들이나 할 수 있는 높은 경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수준에 있어서는 어떤 확고한 방법이나 기준은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네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주시해서 보면, 아, 저렇게 하니까 저런 난관에 부딪히는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아주 이게 위기를 잘 빠져나가는구나. 이러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준이나 지혜나 조심성을 키워갈 수 있고, 간접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거나 관찰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챙겨서 자기 삶을 잘 조심스럽게 꾸려가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요. 어쨌든 이렇게 이 다른 사람네들을 잘 관찰하거나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서 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긴장을 하지 않으면 방심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휙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핥히고 지나가요. 어떤 분은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운전을 할 때 99%, 즉 99번을 아무리 잘 운전을 해도 단 한 번 실수하는 사이에 목숨을 잃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번 잘하다가 한 번 방심하는 사이에 이 불행을 겪을 수 있으니까 100% 틈을 보이지 않도록 늘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우리가 미리미리 방지하는 수밖에 더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우리가 아주 눈이 밝아서 미리 다 예단하고 조심하면 제일 좋고, 그렇게 눈이 밝지 못하더라도 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조심조심 하면서 어떤 이 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완뿐만 아니라 그 못지않게 늘 긴장하는 이런 조심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